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는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직접 통제 관리하는 폐쇄된 공간에서 초기 대응도 대단히 미흡했고 이후의 조치들도 부실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서울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신화원 같은 곳도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돼 확진자, 비확진자가 한데 섞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창문 틈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쳐야 하는 이런 현장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취약한 시설들에 대해서 강화된 방역과 긴급 대응을 서둘러 주길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4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에 길을 열어줬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의 해돋이 명소에는 연일 인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차단선까지 끊고 해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모레까지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3차 유행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연말 연시의 방역이 앞으로의 흐름을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13일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이후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며 좀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지표인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3차 유행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외국의 어떤 상황들을 보더라도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는 억제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망자도 하루 새 20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누적 332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긴급 현장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확진자가 많은 시설에는 의료 인력도 지원합니다. 가능하면 진단 시에 바로 입원을 할 수 있게 병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병상 확보뿐 아니라 의료진도 지금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한 임시검사소도 내달 17일까지 2주 더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5명으로 증가해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말까지의 상황이 향후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서울은 신규 확진자 수가 보름 연속해 300명을 넘겼습니다. 요양원과 산후조리원 등의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요양원. 이곳을 이용했던 70대가 지난 27일 사망 후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벌였는데 지금까지 모두 2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데다 특성상 이용자와 종사자 간 접촉이 많아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약 시설이에요. 그럼 숙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정신없을까요? 낮에 전화하세요. 구로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지난 27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이후
산모와 신생아 등 모두 11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지난 1일부터 20일 사이 이용자들에게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이 바이러스에 연달아 뚫리면서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보름 연속 300명을 넘겼습니다. 일상 감염이 여전히 가장 많지만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는 구로구 요양원에는 아직도 확진 환자 38명이 이송을 기다리고 있고 병원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로구 요양병원에 지금 이제 간호사 26명, 요양보호사 8명 등 의료 인력 34명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간호사들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인천과 경기에 각각 한 곳씩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려 했지만 간병 서비스 등 많은 인력과 준비가 필요해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들어온 뒤 숨진 80대 남성에게서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일가족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밀접 접촉자들은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추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 최근 영국에서 들어와 이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8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다 방송하고 하니까 방송 다 하고 좀 공부 다 붙이고 우리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후 A씨는 영국에서 급속도로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감염 사례는 5건으로 늘었는데 A씨 가족 3명도 추가로 확진돼 방역당국이 변이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 일가족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는 목격담이 SNS를 타고 번지면서 지역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A씨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사위가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특히 A씨와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은 더더욱 감염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당시 쓰러진 A씨를 자가격리 중인지도 모르고 도와준 사람도 있는 데다 언제 어디서 마주쳤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88세대인데 엘리베이터가 3개니까 당연히 어떤 엘리베이터를 탔었는지도 모르는 거고 저도 오늘 방금 진료소 가서 검사 받고 왔거든요. A씨가 쓰러졌을 당시 도움을 준 주민과 출동한 구급대원 등 밀접 접촉자 10명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보건당국은 뒤늦게 일가족의 동선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2, 3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확진 가족에게서 변이가 확인되면 지역 사회로까지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주민 동요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나라에서 잇따라 보고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첫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여행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요.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The new variant is out of control and we need to bring it under control. 그러나 벌써 통제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을 넘어 각국으로 넘어갔고 방역망도 뚫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33명 모두 지역 감염 사례로 발표된 덴마크와 여행력이 없는 시골 주민이 첫 감염자로 확인된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자문위원회는 미국의 첫 변이 감염자가 지역사회 감염 사례라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그동안 확인이 안 됐을 뿐 여행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변이 바이러스는 빠른 전파력이 특징입니다. 악전고투 중인 각국 상황에 끼어들 경우 순식간에 확진자를 더 늘리고 고위험군까지 건드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We are in the middle of a big surge and a crisis in our healthcare system. We've seen more fatalities this month than through any other month of the pandemic. 붕괴 직전인 현재 의료 체계로는 자칫 손도 못 써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보다 더 충분한 상황으로 확보를 하고 환자들을 관리해야 된다. 변이 감염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똑같이 격리되고 증상별로 같은 치료를 받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준비에 국민은 개인 위생에 힘쓰는 게 지금으로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확산세가 시작되면 각국의 방역 지침과 봉쇄 조치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영국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3천 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일부 지역의 통행 금지 시작 시간을 오후 8시에서 2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3,13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전날보다 1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신규 사망자도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입니다. And now we're back in the eye of the storm of this second wave of coronavirus sweeping Europe and this country. 더 큰 문제는 영국의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입원을 위한 응급 차량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응급요원 부족으로 운송을 못하거나 환자를 태우고도 빈 병실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Quite often with huge numbers of people waiting for ambulances and they have nobody left to send.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병원에 몰릴 것으로 영국 의료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haven't seen the patients who have had coronavirus infections that they've contracted over Christmas yet because they're probably not sick enough to come to hospital yet. 프랑스도 일부 지역의 통행금지 시작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5천 명 이하를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한 달 이상 1만 명 이상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1,300여 명이며 사망자는 384명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 대학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도 영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보급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약간 넘어서 1,000명하고 50명이 더해졌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방역당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주간 감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1입니다. 과거 높았을 때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67 정도에서 계속 감소해서 지금 1.21이 됐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사람이 추가로 감염을 얼마나 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이하면 전체 감염이 줄어들게 되고요. 11이면 정체 상태,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그런 견해입니다. 네, 동부구치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이제 792명, 꾸준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물론 나왔습니다만은 늑장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선 가장 기본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은 이 구치소는 섬 같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로부터 이 격리와 이 격리만 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만 못하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막지 못했다는 것이 1차적인 책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일단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지난달 27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추동 조치라든지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좀 늦게 늑장 대처가 되면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매우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지금 뭐 두 가지 모든 측면에서 현재는 이 동부구치소의 교정시설이라는 그런 특성상 감염이 방역 조치가 어려웠던 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극장 대처 조치가 늦었다는 점에서의 비난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구치소가 물론 서울 그다음에 동부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여러 개 있는데 동부구치소가 유독 이렇게 큰 사태가 터진 걸로 봐서는 따로 뭐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교정시설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뭐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음성 판정을 받은 수감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면 혹시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위험하지 않나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네, 아시다시피 교정시설 역시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교정시설로 침입한 바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의 구치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 동부 구치소뿐만 아니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구치소에 모두 다 지금 전수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동부 구치소에서 이 지방으로의 이 구치소나 교정시설로 전파되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만 이감할 때 이송할 때 이제 추가적인 조치들 PCR 검사라든지 충분한 이송 후에 식사 동안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그로 인한 이송으로 인한 추가 전파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역시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2명이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이 됐고요. 그럼 모두 5건입니다. 가족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아서 유전자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외국에서 특히 영국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결국 5명 정도가 이미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확산 우려가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5분 감염되신 분으로 인한 확산 대한 우려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전에 보도에서 나왔듯이 확진이 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지금 그 외 나머지 분들은 공항 입국에서부터 검역, 격리시설로의 이동, 격리시설에서 대기 중 진단까지 충분히 격리가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한 지역사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다만 지금 영국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이 9월 말서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이미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잘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0월, 11일 사이에 영국에서부터 입국한 분 중에서 이 확진자 혹은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후향적 조사를 통해서라도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해나가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욱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주한미군은 경기도 평택과 오산, 군산기지에서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카투사 등 주한미군 내 한국인 대상 백신 접종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과 오산, 군산기지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 등 지휘부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 주한미군. 카투사 등 주한미군 내 한국인도 희망하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국내에서 미승인된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생길 경우 책임 소재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방부는 카투사 등 주한미군 내 한국인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접종 대상자가 미리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발적으로 접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우리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할 때 주한미군 내 한국인이 중복 접종을 피하고 이상 반응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접종자 명단이 제공돼야 합니다. 이상 반응 발생 시에는 미군 병원에서 치료와 처치를 실시하며 미국 보건부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을 전제로
피해 보상 제기가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 구성군 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를 수행하는 기타 인원에 대한 백신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국방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며칠 안에 주한미군 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다음 달 4일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주한미군 가운데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인 만큼 평택 미군 기지에 있는 브라이언 올구병원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의무행정병 40여 명이 한국인 가운데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예, 들으신 대로 주한미군이 어제 평택과 오산 군산기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이자는 문구의 티셔츠를 입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포함해 지휘부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이루어졌고요. 접종에는 모더나 백신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백신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방부는 애초 미군 기지 내 한국인 직원과 카투사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보수 언론들은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인 직원들이 백신을 맞지 못했다며 이렇게 코미디라는 제목까지 달아 맹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백신을 맞겠다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막아서는 것은 위헌이라며 접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 미군 주둔지에서 정부가 개인의 백신 접종을 막은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뿐 아니라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에서도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일본 정부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군 기지 내에서 일하는 일본인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더나 백신이 일본에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지 내 일본인들에게 접종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승인 상태로 접종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미군 백신 접종에 대해 같은 대응을 내놓았지만 정작 언론의 반응은 이렇게 정반대였던 것인데요. 일단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리 국방부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위기 상황에서 비전문가들의 섣부른 훈수에 전문가들의 신중한 판단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후임자로 판사 출신의 삼선 의원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또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에게는 숙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새해 정국 운영을 구상하면서 곧 대대적인 참모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비검찰 출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2주 만에 그 뜻을 수용하며 후임으로 판사 출신 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한 겁니다. 박 후보자는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겠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혜 의원이,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단행되자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우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전격적인 사의라는 설명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들의 줄사표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문제와 부동산 실적 논란, 지지율 하락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특히 김종우 민정수석의 사의는 지난 8월 취임한 지 불과 넉 달여 만에 이뤄진 점에서 주목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석이 윤 총장 징계 등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에 대해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김상조 실장의 사이에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책임도 포함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5,600만 명의 백신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청와대 참모들의 일과 사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집권 5년 차를 맞는 만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문 대통령이 대대적인 청와대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운영을 기대한다며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해서 맞춤 제작된 후보자라며 철저한 자질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수로 추천된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을 거쳤습니다. 청와대는 후보자가 판사와 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거치며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췄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 그리고 또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민의 검증, 인사청문회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욱 후보자에게 중립성과 공정함을 발휘해 조직을 이끌어주길 당부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출범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2단계 개혁도 속도를 내 내년 상반기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후보 추천권까지 박탈했던 만큼 예상대로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지명했다며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검증은 하겠다면서도 청와대가 야당의 동의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들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동시에 야당 측 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 후보자 지명으로 공수처 출범은 가시화됐지만 야당이 극렬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조직 구성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평론가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 네.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사실 네. 조국 전 장관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을 정할 때 박범계 의원인가 추미애 장관인가 뭐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하마평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삼선 의원을 내정한 것은 역시 뭔가 추진력과 검찰 개혁에 관한 어떤 완성의 의지가 담긴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고요. 또 이제 현역 의원이고 삼선입니다. 관록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인사청문회부터 어찌 보면 야당의 또 공세를 잘 답변해 나가면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또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그리고 이제 박범계 이 장관 지명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다 이제 비검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일관적이면서도
다른 정부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두 장관은 이제 법학자 출신이었고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이 장관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의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1기, 2기, 3기, 4기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범계 후보자가 뭐 온화한 인상입니다만 또 강단이 있을 땐 강단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참 관심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인가요? 상당히 좀 고성이 오가기도 했었죠. 두 사람 사이에. 맞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 아니냐. 이 윤석열 총장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제 질타를 했고 또 윤 총장은 맞받아쳤죠. 전에는 나한테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러십니까? 서로 이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요. 아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처럼 우리가 올해 1년 내내 추윤 갈등 이렇게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한 모습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내년도에는 이제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금 공수처가 어쨌든 연초에 출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검찰청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이 검찰의 기존의 수사권과 권한들을 경찰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뭔가 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모습으로 올해처럼 대립각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제 검찰은 조직적으로 경찰과도 이 권한을 나눠야 하고 공수처의 견제도 받아야 하고 또 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이 상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좀 외롭게 1대1 구도의 싸움을 벌였다면 내년에는 시스템과 제도에 의한 검찰에 대한 제도적 조직적 통제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의 양상은 다소 다른 방법으로 다양화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숙고해 보겠다고까지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다음 후보자가 결정되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거에 대해서 항고하겠다 그러다가 항고를 거뒀어요. 네, 원래 즉시 항고한다고 했었고요. 예. 하지만 즉시 항고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달라는 것인데 예.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고 추 장관이 오늘 거둬들였습니다만 사실은 본안 소송은 남아 있거든요. 네. 오히려 본안 소송 재판에서 이 징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적법했는지 위법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이건 전공법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예. 다만 그 판결이 내려져서 징계는 적절했다. 위법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 끝난 이후 언젠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지만 다만 이제 한번 재판으로서의 판단 기록을 남겨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본안 소송은 진행될 것 같고요. 즉시 항고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에게 불평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사과를 한 마당에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또 다른 아마 엇박자를 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이 대목에 대해서는 또 추 장관도 사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에는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간 것 같죠? 네, 예상했던 대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정현정 변호사가 이 복수 후보에 오를 줄 알았는데 추천위원회에서는 의외로 이건희 후보가 이 검사 출신입니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도가 재밌어졌죠. 판사 출신 초대 공수처장이냐, 혹시 또 검사 출신의 이제 초대 공수처장이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역시 한 7대3 정도로 김진욱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판단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이변 없이 비검찰 출신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후보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낙점이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추천위원들이 의사를 갖다 제대로 표해보지도 못하고 관련된 정보를 갖다 제대로 받아서 검토해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일사천리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비판하면서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를 이제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공수처가 무난히 출범하겠습니까?
네, 이 야당 쪽에서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니 뭐 꼭 연내로 공수처장을 뽑고 공수처를 빨리 출발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후보도 물색해서 올려보고 추천위원회에 이 원점 재검토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가 큰 걸 망각을 하고 계십니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7월 15일에 출범을 했어야 해요. 예. 그런데 지금 반년 가까이 미뤄진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급하지 않다는 지금 야당 원내대표의 말씀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늦어졌지만 제대로 출범은 해야 되겠죠. 아마 이 김진욱 후보가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송곳 검증할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언론 검증과 함께 문제 제기들을 할 텐데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지금 이제 이 지난주에 사개부처 장관 개각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에서 다툼은 있겠지만 이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힘입어서 무난히 임명은 될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숙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장 혼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조직에 또 30명 가까운 검사들도 뽑아야 되고요. 수사관도 충원해야 되고요. 또 일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요. 작지 않은 조직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마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바로 뭐 1호 수사가 뭐가 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없었던 조직 하나를 세팅하고 출범하도록 만드는 데만 해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겠죠. 이 인사위원회에도 이 야당의 또 인사위원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기까지는 한두 달 정도는 아마 이 초대 공수처장도 상당히 고생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제1야당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다 독재라고 몰고 가기도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여당 입장에서도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서 다 밀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내선 싸우더라도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둘이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을 할 것 같이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요. 네, 영수회담이 될 것 같고 청와대도 이것을 뭐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새해 벽두에 새로운 좀 협치, 통합의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제 야당들과의 상설화된 정례 회동을 요청했었는데 이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게 정상화되질 못했었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한번 여야가 민생 관련으로는 힘을 모아보고 또 싸울 것은 싸우고 이것을 조금 완급조율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뭔가 좀 한번 국민들의 기대를 속을 좀 뻥 뚫어줄 수 있는 영수회담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영수회담이 이 날짜만 잡히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의제도 아마 무제한으로 여러 가지 야당이 가져간 의제도 토론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야당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이제 독재 기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일종의 이제 이 선전 이 부분을 이제 야당이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4월 재보선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제 공수처에 대한 일종의 이제 문제 제기 또 이제 흠집내기 이런 이제 정치적인 또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출범해서 국민들 보기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이 7,000명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들을 좀 해소해내면서 국가 청렴도를 올린다면 이것도 공수처가 민생에 기여하는 길 중에 하나인 것이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서 청렴도가 높은 국가가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공수처가 국가적인 기여를 하는 모습을 초기부터 보여준다면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고 공수처가 초기부터 많이 또 이제 방황하고 표류하고 헤매게 된다면 야당의 이제 득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공수처의 출범에 어떤 국민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의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대법원이 뇌물공여죄를 인정했음에도 이 부회장은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삼성준법 감시위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도 심리위원들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선고는 내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전 사전 선거 운동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 구속과 보석, 코로나19 확진, 보석 취소 등으로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 목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내린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 시기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때라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간첩 발언의 경우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전 목사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이를 제한할 때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는 판결 직후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자들은 헌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니 지구촌에서 선지자를 구속하는 나라 봤습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말이 그래 조금 무리가 있다고 쳐도 한기총 대표장을 구속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전 목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선거운동을 반복한 영상과 증거가 명백하다며 모욕적 언사 등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건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건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렇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극우적인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리. 네, 저는 지금 강원도 강릉시의 대표적인 해돋이 명소 중에 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한 7시 30분쯤 해가 뜨기 직전인데요. 이 지자체의 봉쇄 또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 해돋이 명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사람들이 더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루 빨리 왔다 빨리 가자. 코로나 위험도 있고 해서 저는 일부러 이틀 먼저 그냥 내년 새해도 다짐할 겸 해서 해돋이 보러 나오게 됐어요. 여기서 뭐 여기 못 들어가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아니요, 와서 봤어요. 와서 오니까 이제 다 붙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벽 시간에 당일치기로 잠깐 왔다가 가려고 사람 없는 시간 골라서 오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요. 해변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끔 예방 방송이나 계도 방송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 선을 끊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그래서 그분들을 드론으로 이용해서 방송하니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을 끊고 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 끊고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드론까지 동원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를 앞두고 해돋이 인파가 몰리면서 이곳 동해안가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는 거듭해서 이 해돋이 명소를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마는 영상을 보니까 정말 가들 많이들 가셨군요. 예, 특히 일부 관광객들은 지자체가 설치한 차단선까지 끊고 해변에 진입하기도 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연말 연시를 맞아서 해넘이 해돋이를 보며 기운도 얻고 또 기원할 곳도 있을 거라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연말이 더 뜻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넘이 해돋이 명소는 출입이 통제되지만 대신 온라인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진두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해넘이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서 맞게 됩니다. 해는 동쪽에서 가장 먼저 지고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늦게 집니다. 17시 5분 독도에서 2020년의 마지막 해가 지고 10분 뒤에는 강릉 경포대와 정동진에서도 해넘이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는 17시 21분, 서울 17시 24분, 광주도 17시 31분에 마지막 해를 배웅합니다. 이어 해남 땅끝마을 17시 34분, 마라도 17시 38분에 이어 신안 가거도에서 17시 40분 가장 늦은 해넘이가 나타납니다. 내륙은 구름이 약간 낀 날씨 속에 해넘이를 볼 수 있지만 서쪽 지역에서는 한파 속에 낮은 눈구름이 만들어져 해넘이 끝부분은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의 첫 해는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어 내륙에서는 울산 간절곶에서 7시 31분에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고 이어 부산 해운대 7시 32분, 강릉 정동진은 7시 39분에 첫 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일출 시각은 대구 7시 36분, 광주 7시 41분, 대전 7시 42분, 서울은 7시 47분입니다. 새해 첫날은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예상돼 첫 해돋이를 보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해넘이 해돋이 명소의 출입은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다만 방송이나 지자체에서 해넘이 해돋이 생중계를 계획 중이어서 랜선을 통해 각 지역을 옮겨 다니며 2020년 마지막 해넘이와 2021년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퇴근길 많이 추우셨죠? 강력한 세밑 한파가 찾아오 서울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바닥에는 금세 눈이 두껍게 쌓입니다. 차들은 전조등을 켠 채 미끄러운 도로 위를 조심스레 움직입니다. 올겨울 첫 대설 경보가 내려진 광주에는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제주도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해상에는 최고 5m의 높은 물결이 일었고 내륙에는 세찬 눈이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경사진 도로 위 중형 버스도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눈은 서해안과 섬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상공 온도가 영하 3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며 눈구름이 형성돼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눈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내륙은 올겨울 최강 한파에 시달렸습니다. 강원 산간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에 떨어졌고 파주와 철원 영하 13.9도, 서울도 영하 12.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도심 지역도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매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는 데다 5km 상공에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까지 머물면서 강한 한파가 나타나고 있고 이 찬 공기와 따뜻한 해상 사이에서 눈구름대도 강하게 발달하면서 전라도와 충남,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파와 강풍, 폭설은 2020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잠시 기온이 오르지만 다시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1월 상순까지는 동장군이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개발을 몹시 서둘렀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한 연구 자료와 경험이 없어서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과 답입니다. 접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무조건 접종 받아야 합니까? 백신 접종은 원하는 사람만 받게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사자라거나 노약자를 돌보는 일을 한다면 아무래도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감기나 독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체가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재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기 걸린 다음에 또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백신 효과는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백신은 효과가 2개월까지 가는 것은 확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6개월 이상 효과가 나온다는 건 언제 확인되느냐? 그것은 내년 여름쯤 확인될 거고 혹시 1년쯤 가지 않을까? 이거는 내년 겨울이 돼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또 보죠.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감기에 걸렸는데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 충분한 자료는 없지만 감기 걸렸으면 접종을 피해야 되고 백신 맞는 것은 일단 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백신 접종자라도 감염되면 바이러스 전파를 할까요?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신에 감염이 됐습니다. 제 몸 안에서는 백신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걸 꽉 막았습니다마는 그 대신 옆 사람한테는 옮기게 될까요? 자료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면 백신을 맞았어도 효과가 없어질까요?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보죠. 임신부는 안전할까요? 임상시험 대상자의 임신부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없습니다. 일단 신중하게 이거는 살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도 역시 임상시험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자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은 내년 여름에나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대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취업이나 해외 방문이 허가될까요? 이것도 곤란한 것이 어떤 백신은 맞은 지 몇 달까지 효과가 가는지 또 어떤 백신은 그거보다 더 가는지 축적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특히 의료진이라든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 국내 백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외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러나 독감 백신을 매년 맞듯이 주기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백신을 수입해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건 우리가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내 체육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서 강사들은 요즘 집에 찾아가 강습을 하는 이른바 방문 PT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재난지원금으로는 손해를 메울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자동차 트렁크가 아령과 요가 매트, 마사지 기구 등으로 가득합니다. 헬스 트레이너 김영인 씨가 회원집을 찾아가는 개인 강습, 이른바 방문 PT를 위해 마련한 운동 물품입니다. 이제 무게를 많이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손잡이 달려있는 밴드를 종류별로 갖고 다니면서 헬스장이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기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1:1 방문 강습을 시작한 겁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게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라도 벌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와이프도 임신 막달이고 이제 첫째 딸까지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트레이너 직업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역시 생계가 막막해진 헬스장 직원 이현석 씨. 집합 금지 조치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 다른 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이 매주 이렇게 연장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 없이 월세만 2천만 원씩 내야 하는 업주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이후에 또 영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추후에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또 집합금지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적으로도 힘들고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실내 체육시설에 집합 금지가 내려진 지 3주가 넘어가자 시설 사업자 150여 명은 정부를 상대로 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독 실내 체육시설만 영업 정지시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같이 예방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내린 경우,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영업 중단을 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일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실내 체육시설 사업자에게 300만 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이걸로 손해를 메우기엔 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업계는 식당과 같이 방역 수칙을 지키며 밤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돼 한때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던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격리에서 해제된 지 50여일 만에 병원 내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앞선 집단 감염과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부산 만덕동 해뜨락 요양병원입니다. 지난 28일 간병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환자와 간호사 등 7명이 더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진 환자는 모두 3층에서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3층에 대해서만 동일 집단 격리를 결정했는데 당분간 추적 검사는 모든 환자와 종사자가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환자 발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정기적인 추적 검사는 당분간 전 병동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10월 14일 환자와 종사자 52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던 곳입니다. 당시 병원이 통째로 격리되고도 환자가 계속 발생해 일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해뜨락 요양병원이 동일 집단 격리에서 해제된 건 지난달 3일입니다. 그때까지 코로나19 환자 86명이 나왔고 환자 10명이 숨졌습니다. 50여일 만에 나온 확진에 대해 방역당국은 앞선 집단 감염과는 다른 새로운 감염이 생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 이후에도 매주 전수검사를 시행했는데 지난 23일까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서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병동 내에서 직원으로부터 환자로 감염된 그는 그 근무 장소에서의 방역 수칙이 얼만큼 엄격하게 지켜졌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요양병원에는 환자 130여 명과 직원 80여 명 등 200여 명이 함께 있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대구에선 병원 의원 집단 감염에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포항 구룡포에서는 주민 31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의원입니다. 낮 동안 지적장애인을 보살피며 치료하는 이른바 낮병동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 이 의원 이용자와 사회복지사 등 1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와 간호사 등 7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 26일 경북 경산 확진자가 다녀간 뒤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경산시 확진자가 확진되고 난 뒤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분이 동구에 병원을 이용했다는 동선이 있어서 3일 만에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병의원 집단 감염에 확진자 가족, 지인으로 퍼지는 연쇄 감염까지 반복되면서 대구 지역 하루 확진자는 5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잇따랐고
이 가운데는 교직원과 콜센터 직원도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볼 때 조금 위험도가 있다 생각하는 게 학교 교사분이 한 분 있습니다.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 기초조사가 안 돼서. 포항시는 구룡포읍 주민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지역에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탓입니다. 출항했던 어선까지 불러들였습니다. 포항시는 3인 이상 실내 소모임을 막는 특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3명이 모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서 구룡포 소재 다방이나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해서도 전면 집합 금지를.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말연시 얼어붙은 지역사회가 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공수처와 관련해서 많은 문자가 들어왔는데 2071님은 공수처는 일단 출범시킨 뒤에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 또 협의를 통해서 고치며 발전시켜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9330님, 책임 공방은 나중의 일입니다. 곳곳에서 퍼지는 집단 감염의 원인 파악과 대처가 우선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5633님,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2813님,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희망 가득 찬 새해 맞이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새미치고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방역과 진료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난로와 핫팩으로 몸을 녹이면서 모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을 빌어 고마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방역 수칙 더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라도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